고조랑국사 7강입니다. 자, 7강에서는요, 4단원 시작하게 되는데, 제목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운동.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변화라고 했으니까는 동아시아 삼국 어디가 있어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셋이 친구잖아요. 친구 가까이 있으니까. 이 세 나라 가운데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이 겪는 근대화 과정, 그 속에서의 조선의 변화모습을 보겠다. 뭐 그런 단원이 되는 거고요. 이 단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두 개로 나눠서 2강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할게요. 보시면 동아시아의 근대화,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전쟁과 여러 근대화 운동을 통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거 누구랑 영국과 청, 영국 vs 청. 자, 왜 영국과 청이요? 맨 처음에는 무역을 했는데 영국이 청에 비해서 무역 적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본국이 영국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양의 은이 청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걸 되찾을 목적으로 아편을 갖다 미수출하게 되면서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청나라가 아편을 미수입해가지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그거에 반대하면서 영국이 아편을 갖다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항구에서 막 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영국이 군함을 몰고 쳐들어와서 청나라를 갖다 무력으로 개항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력으로 개항을 시키게 된 조약, 이게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청나라는 서양 열강에 의해서 개항이 되게 되고요. 서양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사회 안에서도 근대화 운동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천국 운동. 자, 제목에 주장하는 바가 다 나와 있어요. 평등한 천국이에요. 평등한 천국. 토지도 균등하게, 남녀는 평등하게, 모두가 그냥 다 똑같이 평등하게 이런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굉장히 근대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아편전쟁 같은 경우는 1차 아편전쟁에 이어서 청나라가 뭐 항구를 개항하기로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약 내용을 갖다 지키지 않게 돼요. 그러다가 사건이 팡 폭발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에로 사건이라고. 에로라고 하는 배에는 영국의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근데 청의 관리가 그 에로라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범법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은 아니 우리나라 국기가 들어왔는데 청나라 관리가 마음대로 들어와서 거기서 범죄자를 잡았단 말이야? 이건 영국 국기 모독 사건이야! 그러면서 그 사건을 비밀사무소 다시 쳐들어오게 돼. 정말 어거지죠, 어거지. 응? 자, 이런 식으로 쳐들어와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고 역시 중국을 갖다가 반식민지화 시키는 개항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서양 열강들한테 밀리는 거는 서양의 무기가, 서양의 기술이 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는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서양의 무기,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여야겠다. 이게 뭐예요? 중체서유죠.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면서 서양의 기술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거의 일환으로 양무운동, 서양무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서양무기,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여야겠어 라고 하는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양무운동의 결과는요, 결국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기술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끝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 중국의 근대화, 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포함외교, 미일 화친조약과 미일 통상조약에 의거해서 굉장히 불평등 조약을 맺게 돼요.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면서 여기에 뭐 개항, 포함외교라고 하는 거에 포함외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평등은 뭐 최애국 대우, 뭐 치해복권 이런 내용들 다 담고 있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강제로 거의 개항이 되는데, 약간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평등한 사회, 아니야 기술만 받아들여, 이래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항을 하고 문도를 받아들였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다음에 서양의 어떤 사상이나 기술 같은 거 보고서 완전히 두무를 팍 불어버리는 거죠. 오이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갑자기 급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한꺼번에 확 다 바꿔버리는 메이지 유신, 바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이죠. 메이지 유신을 실시하게 되면서 서양의 사상과 제도를 한꺼번에 수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 설립과 입헌 군주정을 채택하면서 국왕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무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무사계급, 그러니까 봉건사회에 있었던 무사계급의 어떤 불만을 갖다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역시 정한론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정한론, 한국을 정벌하죠. 얘네들은 걸핏하면 한국을 정벌하죠. 자, 어쨌거나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일본 같은 경우 포함 외교, 군대, 그러니까 어떤 군함 같은 무력으로서 외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포함 외교.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는 근대화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조선의 정세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조선 같은 경우는 칠판 한번 지우고 마저 보도록 할게요.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통 상장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몇 년도? 1876년도. 1876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1876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자, 요 해 우리 대원군이 계속 집권하다가 1873년도 즈음 해가지고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죠. 하야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면은 고종이 다 컸어요. 그리고 민씨 세력, 새로운 고종의 와이프, 아내, 명성황후죠. 명성황후 세력이 이런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었는데 그 사상들이 그다음 그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죠. 후보제 실시와 서원철폐로 인한 유생들의 반발로 인해서 대원군이 하야, 물러나게 되고 고종이 친히 정치하심, 친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원군이 추진하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개화. 왜냐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문호를 갖다 개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상, 개화 사상이 대두가 되게 되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운요 사건. 자, 이거는 운요호. 일본의 군함인 운요호가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입해서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했던 사건인데 이거 뭐냐면은 운요호로에 맨 처음에는 물을 구한다는 구실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괴롭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됐겠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할 목적으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일수호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했다. 부산에 2개의 항구를 개항했다.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다 속내가 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나?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조항을 갖다가 넣게 됨으로써 청의 종주권을 배제. 청의 종주권. 배제. 이 종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청은 병자라는 이후부터 우리나라랑 무슨 관계예요? 군신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청나라가 조선을 가지고 있다. 뭐 군신관계다. 이런 거에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런 구절을 넣은 거예요. 진짜로 자주권 인정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하라. 문을 열라. 자, 부산을 열라고 한 이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물자를 가져갈 경제적인 이유로. 그 다음에 원사를 개항하라. 원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북한이죠. 여기를 개항하러 한 거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천을 개항해라. 이거는 인천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나? 서울까지 올 수 있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로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우리랑 일본이랑 바다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그 바다의 길을 갖다가 먼저 측량, 재놓겠다는 얘기, 길을 뚫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 다음 치해법권. 이거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영사재판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우리 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판결을 받게 되겠죠. 치해법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이거는 최초 근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하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무슨 한계? 치해법권과 해양 측량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고 하는 게 한계점이고요. 이 지금 불평등 조약의 체결,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는요 너무 중요하죠. 별표 쳐진 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한 90% 나온다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일수호조규부록. 이거는 뭐냐?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 무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거류지, 무역. 그러니까 개항장에서 우리가 항구를 갔다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개항장이 세 개잖아요 지금. 원산, 인천,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심리까지 요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거주지를 설정해 놓은 거죠. 거류지 무역. 그 다음에 이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 일본 돈으로 한국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화폐 유통 같은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조일 통상장정. 이거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표현해요. 조일 무역 규칙. 자, 여기 보면은 우본이 아니라 일본이죠. 일본.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그 다음 항구를 이용할 때도 무항세. 항구를 쓸 때는 항구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무항세. 그래서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한테 유리한 무역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조일 통상정정. 왜 조일 무역 규칙이랑 같은 말이야 이런 말 왜 하냐면요. 이거 지금 다 76년도에 맺어진 조약이잖아요. 근데 조일 통상장정 개정이라고 그래서 1883년도에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불평등 조약의 체결 내용이랑 같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조일 수호조기 같은 경우는 모든 한국사 시험, 이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완전 각인 머릿속에 쏙 넣고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끼입니다. 요거 또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싹싹싹 지워보니까 조미수 통상조약, 그 다음에 조청산미 수류무역장정, 조푸수 통상조약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연도를 같이 쓰겠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1882년, 1883년, 1882년 연도 같이 써주세요. 자, 조미수 통상조약 누구랑 맺은 거예요? 미국이랑 맺은 거죠. 청의 알선. 왜 청나라가 미국을 알선 해줬냐면은 말 그대로 소개팅을 해준 거야. 왜 소개팅 해줬냐? 딱 보니까는 청이 보기에 일본이 자꾸만 질금질금 한반도를 먹으려는 그런 야심을 부리고 있고, 대놓고 일본한테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약간 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나라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주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죠. 청나라가 소개팅을 시켜줬다. 그 다음 조선 책략을 유포했다. 조선 책략에 대해서는 우리 개화사상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하하고 있는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청나라가 미국을 소개팅을 시켜줬다. 자, 미국과 맺은 조미수 통상조약의 내용은 거중조정, 다른 나라와의 어떤 이런 조정할 일이 있을 때 중간에 입장에서 조정을 해줄 거야. 그리고 치해복권, 그 다음 최애국대우, 요거 중요하죠. 최애국대우. 최고로 좋은 혜택을 주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좋은 혜택.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최애국대우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지금 82년도에 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는데 나중에 맺게 된 조푸수 통상조약에 되게 좋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조약 갖다 맺었는데 미국과는 최애국 대우를 맺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거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미국이라는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제일 좋은 혜택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니까. 네, 제일 좋은 건 너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조청산미 수륙무역장정. 청상인이 조선 내지 깊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0리까지, 그 다음 20리, 50리, 100리 그러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조청산미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은 그냥 조선 내부까지 들어와서 통상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푸수 통상조약 천주교 포교권을 인정하기는 바람에 이게 제일 가장 늦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 외에도 러시아랑도 졸업 비밀협약 같은 거 맺게 됐는데 뭐 독자적으로 알선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외국과의 계속적인 통상조약, 그 다음에 조교 이런 것들을 맺게 됨으로써 조선은 조금씩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서구 여강과 이런 조약들로 인해서 자, 다음에 나오는 거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개화정책,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관제, 통리, 기무화문. 이거는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예요. 근대화 기구. 추진 기구.
12사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 이런 걸 설치해 두고요. 군제 5군형 우리 조선 후기에 직업제 상비군이라고 표현했어요. 훈련동함을 중심으로 이런 군사 체제를 갖다가 두 개로 바꾼다. 무의형과 장어형.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 앞서 문물들을 보고 오게끔 하는 거죠. 자, 일본에는 수신사 1차 때에는 김기수, 2차 때에는 김홍집을 2차 수신사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고서 왕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조사시찰단, 다른 말로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조선책략. 조선책략. 자, 조선책략. 이거는 청해 외교관이었던 황주이셴, 이름도 있다고요. 황주이셴이라고 하는 이 외교관이 쓴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조선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중국, 그 다음에 연미국, 결일본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선책략. 그래서 김홍집이 이 책을 가지고 와요. 자, 전하, 일본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친중국, 중국이랑은 친하게 지내고 연미국, 미국이랑은 연결이 되어야 하며 결일본, 일본이랑 맺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조선 책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이걸 딱 보고서 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할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깜놀해서 이걸 막 대신들한테 나눠주면서 읽어봐.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거에 관련된 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의 내용 지금 머릿속에다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요. 그거 외에도 청해 수신사로 파견된 영선사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근대 무기 제조술을 습득하고 돌아와서 조선의 기기창, 이거 무기 만드는 관청이에요. 기기창을 설립했다.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했다. 뭐 육일춘 이런 사람들을 보빙사로 파견하게 됐는데 파견하게 된 것도 전부 다 뭐의 영향이냐면은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 조선 책략의 영향이 좀 많았어요. 왜? 연미국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보빙사를 파견하게 됐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개화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개화정책을 막 이렇게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위정척사. 바른 것은 지키고 그른 것은 배척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거 성리학. 우리 것은 지키고 사학인 서양 문물과 사상 배척, 그러니까 외세 배척을 얘기하고 있는 거. 외국 거 싫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1960년대 같은 경우는 통상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1960년대에 일어났던 사건들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진안강에서 공부를 했어요. 1866년도에 병이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66년도에 병이 양용 막 이러면서 1868년도 오페레트 도굴 사건. 그러니까 외국에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들어오는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통상 반대 운동을 주장하며 척화, 평화는 배척하면서 전쟁하자라고 주장했던 이항문, 기정진, 전부 다 유생들. 유학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모두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교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정척사 자체가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교를 공부하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0년대가 되면은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 뭐가 있을까요?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합의, 그 다음에 운요 사건, 그리고 조일수호조규 부록, 조일수호조규, 조일 통상장정. 그러면서 계속 일본이 들어오는. 그런데 개항 반대한다. 왜? 일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이나 서양 놈이나 똑같아. 외놈이나 양놈이나 그놈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 외양일체론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최익현이 있고요. 최익현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위정척사 운동에 가담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귀향을 3번이나 떠나고 마지막 귀향지에서 사망을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 이때는 개화 정책이 막 추진되는 그런 시기죠. 통일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요.
뭐 수신사는 뭐 그 전에 70년대도 파견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도 3차까지 파견이 되기 때문에 뭐 영선사도 그렇고 보빙사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절단이 파견이 되고 수신사가 파견되고 이런 과정에서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중국, 연미국, 결일본 이런 말이에요. 그죠? 외국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야 돼.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조선 책략을 다른 사람들한테 읽어보도록 유포하라 라고 했던 고종의 명령에 반대하면서 이만손이 10,000명한테 서명을 받은 상소를 올려요. 그게 바로 영남 만인소예요. 영남 만인소. 자, 홍제학도 역시 상소를 올림으로써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피게 되었다. 전부 다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고요. 1990년대가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개화가 된, 본격적인 개화가 되면서 어떤 외세의 침략도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 특히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항일의병 운동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1990년대에 일어났던 항일의병 운동 뭐가 있어요? 이거는 을미의병이 되겠죠. 을미의병. 대표적인 유생 출신의 의병장으로 유인석, 이소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 자, 유정척사운동의 전개. 이것도 좀 중요해요. 뭐 100% 나온다고 뭐 90%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자주 출제가 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모군란.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 개화사상과 위정척사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호를 닫는 거에 대한 어떤 대립구도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대립구도가 뻥 하고 터지면서 일어난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쳤어요. 이거는 1882년에 일어났던 사건. 연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배경. 일본 상인의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고요.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원인,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 우리 신식군대라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될 때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별기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군대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식군대로서 구식군대는 월급을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년하고 1개월 정도, 13개월 정도 월급을 밀리게 되고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원래 곡식으로 받아야 되는 월급 안에 쌀 껍데기, 겨나 모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중량만 맞춰놓은 거죠. 너무 화나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받았는데 제대로 안 줬어. 그래서 그게 어떤 씨발점이 돼가지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식군대 폭동과 도시 빈민층이 합세하면서 말 그대로 개화에 반대하고 외세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외세 배척, 그 다음 통상수교 거부를 주장했던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민씨 세력, 고종의 아내, 대원군의 며느리였던 명성황후 세력, 민씨 세력이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하죠. 우리 시아버지 지금 일시 집권했어. 지금 빨리 납치해줘.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한테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이 군대를 3,000명을 보내서 대원군을 납치해가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이렇게 진압한 것처럼 되면서 이때부터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조천 상미수령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청상인이 조선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다? 조선의 내지, 통상. 청상인이 조선의 내륙 깊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예 그냥 원래 거류지라 그래가지고 일본 조금밖에 못 들어왔는데 얘는 아예 다 들어와가지고 무역, 상업을 갖다가 막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상업이 좀 침탈당하기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 경비병, 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교관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물포 조약의 결과 배상금을 지불하라.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이 우리 너무 부러워 불안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 군대를 갖다가 한국에다가 넣어놔야겠어. 조선에다가 넣어놔야겠어. 그러면서 군대가 주둔이 되는 거야. 일본 군대 주둔.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재물포 조약. 그래서 재물포 조약 맺으러 갈 때 그 당시 이 개화파 인사였던 박영효가 태극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
자, 이모군락까지 그래서 내용을 우리 개화랑 위정척사 그러면서 뭐 반대하는 대립구도랑 같이 어떤 사건들로 해서 전개를 해서 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순서를 얘기하고 그래도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만 파악해놔도 구사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자, 문제로 갑니다. 1번 다음 중 조일수조규. 조일수조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거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연도도 같이 1876년에 맺어진 조약.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인데 1번 원산, 부산, 인천 세 개의 항구를 개정했다. 원산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 쓰면서 따르게 읽으네요. 원산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개항을 요구하게 됐고요. 해안 침략권, 우리나라랑 일본은 바다가 중복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으로 가는 바닷길을 갖다 먼저 뚫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무관세, 쌀 무제한 유출, 이거는 조일수 조규가 아니라 이후에 맺어진 부속조약,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아니에요. 조일수 조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중 조일수 조규 부록이래요. 부록의 내용으로 묶인 것으로 옳은 것은 조일수 조규 부록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1876년들에 맺어진 조일수 조규 이후에 맺어진 다른 부록으로, 부속으로 계속 이렇게 덧붙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묶인 것.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를 설정하고 일본 화폐 유통을 갖다가 하게 한 것. 이것은 기역과 디귿. 1번이 답이 되는데 치해법권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그냥 조규의 내용이고요.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 이거는 청과 조선이 맺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조청상민 되게 길죠? 되게 기니까 써놓으세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전. 이렇게 지금 이 시즌에 나오는 조약들은요. 음료를 갖다 2개씩 잘라서 이렇게 읽으면 읽기가 좀 쉬워요. 이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렇게 짝짝 잘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록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역과 디귿이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조약은 자,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아무것도 없어요. 세금도 안 내고 쌀도 무제한으로 일본한테 팔고 이렇게 되면은 관세가 없으니까 일본에 싼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먹거리들이 일본으로 막 나가게 되면서 우리는 먹을 거 없어지겠고 자, 이렇게 무정책, 원래는 항구에 들어오는 돈도 일본이 내지 않아요. 무항세라고 하죠. 그래서 산무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조일 통상장정 1차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왜 굳이 1차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83년도에 2차 개정하는 것도 한 번 더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조약 3번 조일 통상장정에 관련된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3번에 3번.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조미, 미국이랑 맺었어요. 조미 수호통상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연도를 막 써줍니다. 1882년도 최국대우 거중조정 천주교 포교권 치외 복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주교 포교권 이거는 조프 프랑스랑 맺은 조약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미국이랑 맺은 조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시면 다음 중 청에 파견된 사절단 수신사, 조사, 시찰사, 영서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신사가나 조사나 시찰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일본에 파견된 시찰단, 고빙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파견된 시찰단, 청에 파견된 거는 영선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몇 번?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위정척사운동의 시기별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960년 통상반대운동. 그렇군요. 60년에 통상반대운동. 그 다음에 70년대 개항반대운동. 80년대 항일의병운동. 그 다음에 90년대는 개화반대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서 60년대 같은 경우는 개화 반대 운동이 돼야 돼요. 문호를 개방하는 거를 반대. 이렇게 위정척사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은 지키고 우리 것은 지키면서 그른 것, 외국 거는 배척한다. 그러니까 우리 걸 좀 지키고자 하는 유생들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런 외세 침략을 받게 돼요. 외세 침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에는 계속 이런 문호 개방을 요구하면서 서양 열강들이 무역을 갖다 계속 요구하게 됐죠. 거기에 반대하면서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항구를 개방하라고 했던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76년이 되면은 일본에 의해서 항구가 개방되게 되고 계속 항구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반대 운동. 응? 통상 무역을 하지 않겠어. 그 다음에 90년대 같은 경우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의정척사에 대한 특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밖에 없어요? 70년대 개항 반대 운동.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중 이모군란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일본 상인의 경제적 침탈, 그 다음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반발, 90군대 차별 대우, 청해 내정 간섭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일본 상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는 외국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자꾸 추진하니까는 90군데들이 1년 1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게 돼요. 근데 1년 1개월 만에 받은 월급에 보통 원래 돈으로 주지 않고 쌀로 주죠. 그 쌀 안에 그러니까 쌀 껍데기, 모래 이런 거를 채워가지고 중량만 맞춰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뻥 하고 폭발하게 돼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모군란의 배경이 맞지만 그 결과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청나라, 우리나라의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하는 바람에 청에서 군대를 갖다 3천을 보내게 되고 이모군란 때 잠시 집권자로 추대되었던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돼 가는 결과, 그 결과 청나라가 이 군란을 전부 다 이렇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이거 풀면서 뭐야? 이모군란 내용이 맞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자, 문제를 자세히 읽으세요.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에요. 응? 이렇게 낚이지 마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첫 번째 동아시아 변화 조선의 근대개혁운동 첫 번째 시간에 7문제 총 풀어봤는데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유형,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문제들이 뒤편에 한 문제씩 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선생님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풀 때 좀 짜증나니까 바로바로 이어서 풀어보는 습관 갖도록 합니다. 오답 체크 꼭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강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